조선 역사상 가장 극적인 삶을 살았지만 동시에 가장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던 왕은 과연 누구일까요? 어쩌면 그는 시대를 너무 앞서 나간 비운의 개혁가였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눌 인물, 바로 광해군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를 폭군이라 생각하지만 복잡한 국제정세와 예측 불가능했던 내부 정치 상황 속에서 고뇌했던 한 인간의 모습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의 몰락이 단순한 개인의 실패를 넘어선 시대적 비극이었음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과연 그는 어떤 삶을 살았고 왜 그렇게 쓸쓸한 끝을 맞이해야 했을까요? 우리의 이야기는 16세기 말 조선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참혹한 전쟁, 임진왜란의 한가운데서 시작됩니다. 외적의 침략으로 한반도는 불길에 휩싸였고 백성들은 고통 속에서 신음했죠. 도성은 잿더미가 되었고 임금선조는 의주로 피난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갓 20살을 넘긴 어린 왕자 광해군은 백성들의 곁을 지키며 분조를 이끌었습니다. 불타버린 궁궐과 폐허가 된 도성, 피난길에 지쳐 쓰러지는 백성들 사이에서 그는 직접 전쟁의 참상을 목격하며 고통을 나누었죠. 굶주리고 병든 백성들의 손을 잡고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려 애썼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모습은 백성들에게 큰 위안과 희망이 되었고 미래의 왕으로 기대받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전쟁 영웅으로 백성들의 지지를 한몸에 받았던 광해군의 앞날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선조는 전란 속 큰 활약을 펼친 아들에게 질투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불안한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보였을지도 모르죠. 설상가상으로 선조는 젊은 계비 임목대비를 맞이했고 그 사이에서 적통 왕자인 영창대군이 태어나면서 광해군의 왕위 계승은 한순간에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 위태로운 상황에 놓입니다. 궁궐안은 차가운 시선과 보이지 않는 암투로 가득했고 광해군은 언제 자신을 향한 칼날이 날아들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아들이자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왕자로서 그의 내면은 깊은 고뇌와 상처로 얼룩졌을 겁니다. 마침내 선조가 세상을 떠나고 광해군이 어렵게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던 것은 평화로운 치세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을 둘러싼 국제정세는 경랑 그 자체였죠. 오랜 세월 버팀목이었던 명나라는 서서히 기울고 있었고 북방에서는 신흥 강국 후금의 기세가 무섭게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명과 후금, 이 두 거대한 세력 사이에서 조선은 마치 작은 배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죠. 이 상황에서 광해군은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전통적인 사대 관계를 유지하며 명을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까요? 즉위 초부터 광해군은 이 문제로 매일 밤고심했습니다. 조정 대신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명불론자들은 오직 명나라만이 우리의 주군이며 그들을 배신하는 것은 천륜을 거스르는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또 다른 이들은 변화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조선의 안위를 위해 실리적인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죠. 광해군은 이 팽팽한 논쟁의 한가운데서 홀로 무거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운명에 놓였습니다. 임진왜란의 참상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그로서는 다시는 이 땅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과연 광해군은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려 했을까요? 그의 고뇌에 찬 결정은 조선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광해군의 깊은 고뇌는 마침내 조선의 앞날을 위한 하나의 결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멸망해가는 명나라와 새롭게 떠오르는 후금 사이에서 오직 조선의 생존과 안위를 최우선으로 삼는 길을 택했죠. 단순히 명분만 좇기보다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실리를 추구하는 중립외교라는 어려운 외줄타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명나라가 여전히 조선의 정신적 지주였지만 북방에서는 여진족이 세운 후금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광해군은 명나라의 원병 요청에는 최소한의 병력을 파견하면서도 후금과는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 때로는 비밀스러운 교류를 이어가는 등 그야말로 아슬아슬한 줄타기 고개를 펼쳤습니다. 이러한 그의 행보는 당시 조정 대신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찌 사대부의 나라가 오랑캐와 손을 잡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는 명불론자들의 맹렬한 비판이 쏟아졌지만 광해군은 임진왜란의 참화를 누구보다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기에 백성들의 안녕보다 더 중요한 명분은 없다고 굳건히 믿었습니다. 그는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조선을 전쟁의 참화로부터 지켜내려 했던 것이죠. 이처럼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광해군은 백성들의 삶을 돌보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추진했던 가장 대표적인 개혁 정책이 바로 대동법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지역 특산물을 현물로 바치던 공납제도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었죠. 정해진 특산물을 구하지 못해 생업을 포기하고 유랑하는 이들이 부지기수였고 중간에서 이득을 취하는 박납업자들의 행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광해군은 이러한 폐단을 혁파하고 쌀이나 배, 돈 등으로 세금을 통일하여 징수하는 대동법을 경기도에 시범적으로 시행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기득권층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대동법 시행으로 이득을 보던 박납업자들과 특산물을 생산하는 지역의 양반들은 나라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라며 강력히 저항했죠. 하지만 광해군은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뚝심 있게 이 정책을 밀어붙였고 그 결과 백성들의 부담은 훨씬 줄어들었으며 나라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폐허가 된 궁궐을 재건하고 전쟁으로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복구하는 노력 또한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삶의 터전을 다시 세우고 고통받는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온 힘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 군주로서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광해군의 앞날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의 가장 큰 실책이자 비극의 씨앗이 된 사건은 바로 폐모살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위를 위협한다고 여겨졌던 이복동생 영창대군을 강화도로 유배 보내 죽음에 이르게 하고 계모인 임목대비를 서궁에 유폐시키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왕권 강화를 넘어 조선 사회의 근간을 이루던 유교적 명불론, 즉 충의 가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로 비쳤습니다. 서인 세력은 이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천륜을 저버린 폭군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며 광해군을 맹렬히 비난했고 수많은 유생과 관리들이 상소를 올리며 관직을 벌이는 등 강력하게 저항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광해군은 조정 안팎에서 급격하게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실리적인 외교와 민생개혁으로 쌓아올린 그의 업적은 폐모살제라는 도덕적 오명 앞에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는 강력한 내부의 적들과 맞서 싸워야 하는 더욱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백성을 위한 그의 진심은 과연 누구에게도 온전히 이해받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의 외로운 싸움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1623년 3월의 어느 밤, 그 신호탄은 마침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서인 세력의 김류, 이기, 이괄, 장유 같은 인물들이 주도한 반정군은 잠든 한양의 거리를 가로질러 창덕궁을 향해 거침없이 진격했습니다. 그들의 횃불은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불길한 그림자를 드리웠고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와 병사들의 거친 함성은 고요하던 궁궐을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죠. 반정을 일으킨 이들이 내세운 가장 강력한 명분은 바로 광해군이 저질렀다고 여겨지는 폐모살제, 즉 어머니를 패하고 동생을 죽인 폐륜적인 행위였습니다. 백성들에게는 물론 유교적 명분을 중시하던 사대부들에게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죄목이었으니 그들의 칼날은 명분을 등에 업고 더욱 날카롭게 번뜩였을 겁니다. 갑작스러운 반정 소식에 광해군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밤중에 울려 퍼지는 갱음과 비명소리에 잠에서 깨어난 그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조차 하기 어려웠을 테죠. 측근들은 우왕좌왕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고 미처 정비되지 못한 궁궐의 방어선은 파죽지세로 밀려들어오는 반정군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었던 이들의 배신, 그리고 눈앞에서 펼쳐지는 참혹한 현실은 그에게 엄청난 충격과 절망감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한때 임진왜란의 영웅으로 추앙받았고 나라의 재건과 백성의 안위를 위해 고뇌하며 실리 외교를 펼쳤던 왕이었는데 이제 그는 단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것이었죠.
그의 고독한 싸움은 이제 피할 수 없는 비극으로 치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덕궁의 문이 활짝 열리고 반정군이 물밀듯이 밀려들어왔을 때 광해군은 이미 도망칠 곳도 기댈 곳도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왕으로서 누리던 모든 권위는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고 그는 더 이상 백성들의 안위를 책임지는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반정군에 의해 힘없이 끌려 내려오는 그의 모습은 그야말로 비참함 그 자체였을 겁니다. 화려했던 곤룡포는 초라한 죄인의 옷처럼 느껴졌을 테고 한때는 위엄으로 가득 찼던 왕좌는 그에게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없는 차가운 돌덩이에 불과했겠죠.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자신이 추구했던 실리적인 외교 정책과 민생을 위한 개혁들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이토록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 하는지 한없이 허망하고 억울한 감정들이 뒤섞여 그를 짓눌렀을 겁니다. 그의 폐위는 단순히 한왕의 몰락을 넘어 조선이라는 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둘러싼 깊은 갈등의 결과였습니다. 명불론을 굳건히 지키려 했던 보수 세력과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실리를 추구하려 했던 광해군의 개혁적인 시도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빚어낸 비극이었죠. 그에게는 어쩌면 시대의 흐름을 너무나 앞서 내다본 선구자적인 면모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앞에는 견고한 명불론이라는 벽이 가로막고 있었고 결국 그는 그 벽을 넘지 못하고 좌절하고 말았으니 그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왕좌에서 끌려 내려와 폐위되는 순간 그는 자신의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을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궁궐은 더 이상 그가 사랑하고 지켜야 할 공간이 아니었겠죠.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차가운 유배의 길, 그리고 고독한 최후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조선의 제15대 왕 광해군은 역사 속에서 폭군이라는 오명을 쓴 채 왕좌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꿈꿨던 이상적인 조선은 현실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힘없이 부서져 내린 것이죠. 이제 그는 한때 자신이 다스리던 땅을 떠나 이름 없는 죄인으로서 외로운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의 비극적인 몰락은 단순한 권력투쟁이 결과가 아니라 변화를 두려워하는 시대의 한계와 개인의 진심이 왜곡될 수 있는 정치적 음모가 빚어낸 슬픈 서사시였던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폐위된 왕으로서 그가 겪어야 했던 고통과 가족과의 생리별, 그리고 쓸쓸한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더욱 가슴 아픈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왕좌에서 끌려 내려온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황량한 유배의 길이었습니다.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절대 군주였지만 이제 그는 이름 없는 죄수 신세로 강화도에 발을 디뎠죠. 차가운 바닷바람이 휘몰아치는 섬에서 그는 자신이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진 현실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궁궐의 화려함은 온데간데없고 그를 맞이한 것은 좁고 허름한 유배지의 찬 기운뿐이었으니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매일 밤 창밖을 응시하며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처지를 되뇌었을 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깊은 회한과 함께 자신이 걸었던 길에 대한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고통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유배 생활은 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지옥과 같은 시련을 안겨주었으니 말입니다. 그의 곁을 지키던 왕비 유씨는 남편과 함께 갇힌 몸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고 결국 병을 얻어 유배지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아들인 폐세자 이지 또한 아버지의 폐위와 함께 비참한 운명을 피할 수 없었죠. 그 역시 유배지에서 세상을 떠나고 마는데 이처럼 소중한 가족을 차례로 잃는 고통은 왕위를 잃은 슬픔보다 훨씬 더 가혹한 형벌이었을 겁니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자식을 지켜주지 못하고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그의 마음은 갈갈이 찢어졌을 테죠.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깊은 상실감과 끝없는 고독뿐이었습니다. 강화도에서의 비극적인 시간을 뒤로하고 광해군은 다시금 더 멀고 애딴 제주도로 유배지를 옮기게 됩니다. 육지와의 단절된 섬, 거친 파도만이 그의 벗이 되어주는 그곳에서 그의 삶은 더욱 깊은 고립 속으로 빠져들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몸과 마음은 지쳐갔습니다. 병색은 완연해지고 한때 조선의 미래를 짊어졌던 왕의 기계는 이제 찾아보기 어려웠을 겁니다.
차가운 유배지의 밤을 지새우며 그는 아마도 자신이 꿈꿨던 조선의 모습, 그리고 임진왜란의 폐허 속에서 백성을 구하고자 했던 젊은 날의 열정을 되새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열정은 이미 과거의 유물일 뿐, 현실은 그에게 오직 쓸쓸한 죽음만을 예고하고 있었죠. 결국 1641년 폐위된 지 16년 만에 광해군은 제주도의 외딴 유배지에서 홀로 숨을 거두고 맙니다. 한때 조선의 운명을 좌지우지했던 왕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눈을 감은 것이죠. 그의 죽음은 한 시대의 비극적인 종결을 알리는 듯했습니다. 당대의 역사서에는 그가 폭군이자 패주로 기록되었고 그의 모든 업적은 패모살제라는 명분 아래 철저히 폄하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재조명되면서 광해군에 대한 평가는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명과 후금 사이에서 실리 외교를 펼치려 했던 그의 선견지명, 그리고 민생 안정을 위한 대동법 시행 등 개혁 군주로서의 노력은 뒤늦게나마 빛을 발하게 된 것이죠. 그는 단지 폭군이 아니라 시대를 너무 앞서갔던 비운의 개혁가였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해군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질문을 던져줍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지도자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선사하죠. 또한 역사가 승자의 기록으로만 남겨질 때 얼마나 많은 진실이 왜곡되거나 가려질 수 있는지를 되새기게 합니다. 역사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다양한 시각에서 재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닫게 되는 대목이 아닐까요? 그의 고독한 최후는 단순한 개인의 몰락이 아니라 시대적 한계와 정치적 음모 속에서 희생된 한 인간의 비극을 상징합니다. 광해군이라는 인물이 남긴 복잡한 유산과 여전히 논쟁적인 평가는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남기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이후 인조반정을 통해 집권한 서인 세력과 그들이 추구했던 명분론은 과연 조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광해군 이후의 조선, 그리고 그로 인해 시작된 또 다른 비극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